네, 안녕하세요. 이현성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볼까 합니다. 네, 오늘 같이 하실 연구원 모셨는데요. 이나의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짧게 자기소개 한 말씀. 네.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 부문에서 투자 전략과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이나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우리 장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네. 내후외환이라고 정리를 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내후외환과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두 가지 중에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는 너무 이제 외부적인 요인만 강조된 듯한 느낌이어서 네. 내후외환으로 선정을 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외부적인 변수에 의한 영향도 굉장히 많았고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이로나 혹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좀 많았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네. 안과 밖이 모두 시끄러워서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도 어려웠고 변수가 많았던 한 해라서 내후외환으로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우울한데요. 네. 약간 느낌이 우울한데 그러면 그 내후외환이 어떤 네. 일이 사건이 있었는지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길게 끌어온 이슈이기는 네. 합니다만 무역 분쟁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이게 2018년부터 지금 지속이 되어 온 네, 이슈인데 맞아요. 다행히 최근에 약간 봉합 단계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올 한 해 계속 괴롭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이슈도 추가적으로 있었고요. 네. 올 여름부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MSCI 지수의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국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게 마지막 좀 대외 이슈고요. 네.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 양상에 있다라는 부분과 동시에 네. 뭐 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거라던가 혹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증시에 직접적인 요인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국내 이제 경제 이슈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슈들이 약간 간접적으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악화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이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에 약간 악재로 작용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를 리뷰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올 한 해 투자자들은 우리 장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나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올해 장뿐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도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자산 배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정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라면 누구나 최근에 자산 시장 자체가 글로벌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해외 시황을 많이 참고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미국 지수가 신고가를 치는 모습을 계속 보시면서 만약에 국내 증시에만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속이 쓰린 소위 왜 우리는 이러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이런 세계화 흐름 자체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대외 변수들의 영향력이 특히 무역과 관련한 이슈가 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본다면 자산 배분 관련한 부분을 국내 시장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좀 글로벌하게 다국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교훈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좀 경기 지표의 회복이 둔한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 진행된 미국에서 시장의 반등이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회복이 돼서 신흥국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은,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던가 베트남 같은 국가들에 대한 선호도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참고해서 네, 자산을 배분해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에는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다행히도 올해보다는 올해보다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하는 2020년도의 코스피 밴드는 1960에서 2370포인트를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하단은 2000을 살짝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상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보다 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앞서 제가 2019년이 어려웠었던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여러 요소들이 내년에는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수년간 유지되어 왔었던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들이 회수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좀 보수적으로 집행했었던 게 위험 자산 선호도 축소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산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유동성 여건 측면에서는 2019년보다 훨씬 더 완화된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MSCI 지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MSCI EM 지수 안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한 13%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추종하는 자금이 크다 보니까 1%포인트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에 일단 마무리가 됐고 2020년에는 추가적인 리밸런싱 가능성이 현재로선 좀 낮은 상태여서 외국인 매도 압력도 좀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수급적인 측면은 그렇게 해서 좀 부담감을 좀 덜고 가는 그런 게 한 2020년에 기대가 되고요. 대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그동안 계속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률이 계속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고 둔화가 되고 수출 경기도 좀 좋지 않고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 이제 5G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중심에서의 경기 회복이거든요.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큰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2020년대는 좀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주들의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또 국내 그런 부분들을 좀 추종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정부의 3년차 들어서는 경제정책 방향의 발표인데 처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었던 것보다는 훨씬 성장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금 기업이나 혹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안정이라던가 복지라던가 이런 것에 좀 집중화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올해 발표한 이 내년도의 정책 방향은 성장성 측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요. 내년에 그리고 또 좀 총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 집행률이 좀 높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의 정책까지 힘을 좀 실어준다라고 하면 조금 올해보다는 좋지 않을까. 좋을 수 있는 변수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궁금한 게 올해 사실 외국인 매도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혹시 전망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 지금 12월 들어서 네. 상당히 단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었던 계기가 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봉합이었거든요. 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1차 합의에 서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서 그 이후로 상당히 가파르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좀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렸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1조 원이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에서 거기에 한 80%가량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경기 개선에 베팅할 수 있는 종목에 상당히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경기를 좌우하는 이 IT 관련한 부분의 경기 회복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의 회복세가 좀 확인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추가적인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우리 증시를 들어올리는데 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네, 물론 이제 들어오면 들어온다면, 네, 뭐 100% 이제 강력하게 올해보다 아주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네. 보는 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유입되는 건 당연히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요. 워낙 올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하면 지수 관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뭐 외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달러와 관련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책이 최근에 이런 달러의 강세 흐름을 꺾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네. 원화가 강세일 때 확실히 뚜렷한 그렇죠. 지수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약세가 이런 현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 자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IT주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증시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과연 IT주와 반도체주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냐, 뭐 좋을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2020년에는 그 5G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 해기 때문에 5G와 기반한 콘텐츠 그리고 5G에 대한 뭐 상용화를 위한 설비 투자라던가 5G를 적용하는 스마트폰이죠. 그러니까 그런 폴더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5G 스마트폰의 출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큰 기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뭐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런 모든 산업의 활성화의 가장 근저에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해서 쭉 우려가 됐었던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공급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올해 주가 약세의 좀 원인이었기도 했고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친 상태인데요. 스마트폰의 이제 채용량 증가라던가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이 2020년에는 올해보다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폼팩터 자체가 폴더블로 바뀌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반도체, 모바일용이죠. 그러니까 모바일용에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한번 이제 힘든 과정을 겪은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제조 관련한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가격이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좀 안정화 이후의 반등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5G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 생산이라던가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활성화가 2020년에 좀 화두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신 자체가 5G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콘텐츠에서 사용하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커져도 전송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기기 간의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활발하게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한 부분에 기업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게 뭐죠? 네, 뭐, 일단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면 뭔가 콘텐츠를 제작해야 될 것만 그쵸.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지만,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관련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그런 결국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그걸 제작을 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종목에 네, 관심을 네.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디어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웹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소스를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최근에는 여러 뭐 스튜디오, 제작 스튜디오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기업이 콘텐츠 관련한 거,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핀테크라던가 이런 사업 부분들이 또 그쵸,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궤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두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가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들 언제쯤부터 매수 기회가 있을지 이런 것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매수 기회를 저점을 잡을 수 있다면 제가 여기 네.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이 흐름이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연말이고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나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형주가 좀 강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제 배당락 지나고 나서 네. 1월 초에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발생하는 국면이 온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뭐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약간 1월 초가 살짝 지난 이후 네. 약간 그때 변동성이 오고 나서 좀 안정화가 되는 시기에 네.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 길게 보신다면 네. 언제 해도 네. 큰 무리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과 또 매수 시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투자를 하면서 사실 리스크를 예측한다는 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에서 이런 리스크 정도는 감안을 하고 가야 된다. 네. 언제 이런 게 터질 것이다 혹은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지수의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혹은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일단 내년도의 시장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네. 때문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재선, 관련한 네. 거죠. 네, 내년도에 미국의 이제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미중 무역 분쟁뿐만이 아니라 많이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하는 분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뭐라고 썼는지 매일매일 보는 네. 게 정말 일일 정도로 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이슈가 조금 대두될 수 있어 보이고요. 대선이라는 게 뭐 트위터에 대한 걸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후에 재임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탄핵 관련해서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결국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부분의 이슈들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네.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변동성 요인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부분이 1단계 합의에는 도달을 했지만 사실 미국이 계속 중국에게 요구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중에 또 이런 대선 관련한 것과 얽히면서 충분히 다시 또 재점화. 재점화가 될 가능성을 네.
0%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하나 이슈 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종료와 관련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채권과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기준금리 관련한 부분에서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줬지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의 지표 회복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상반기에 어떤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자산 매입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변함이 없어서 계속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요건이 나온다면 유동성도 늘고 증시도 같이 가고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약간 시장의 충격이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그런 미국의 중앙은행 스탠스라던가 자산 매입과 관련한 부분을 언제 이제 종료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한 이슈,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 이슈,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앙은행 스탠스가 어떻게 변동할지 그에 따른 자산 매입 여부,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장에 투자하는 코스피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구원님께서 어떤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실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조언을 하고, 네, 지금 쭉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국내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대외적인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 분들이 더 체크할 게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에만 투자해서는 뭐 6%, 7%라는 그런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에 놓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별적인 종목으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뭐 초과 수익률을 누리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시장 금리도 2%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도가 과거보다는 좀 둔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위험자산 투자자라면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선진국 증시나 신흥국 증시까지 자산 배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노출이 심한 것 같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뭐 리츠라던가 이런 대안투자 관련한 부분도 많이 활성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좀 깊이 있게 하셔서 배분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슈성으로 혹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네, 그 펀더멘털을 체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매일 공부해야 해요. 투자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어떠셨어요? 저요? 네. 네, 저 재밌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시고. 네,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시장이 좋아서 올해보다 좀 많이, 힘이 나시죠? 아, 제가요? 네. 뭐 저도 좋은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올해 너무 상반기만 좀 반짝했고 12월 들어서는 좀 좋지만 11월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